어머님, 미쳤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구시대적인 제사를 지내자고 하세요? 여보, 아버지 제사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참 한심해. 21세기에 이런 구습을 지키자고? 내가 왜 매번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 당신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잖아. 내가 너무 바란 게 많았나 보구나. 네, 너무 많이 바라셨어요.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당신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3살 김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운 아들과 그 며느리 때문입니다. 33살의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하고 웃으며 출근했는데 돌아온 것은 사고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영민이가 6살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젊다며 재혼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어린 영민이를 놔두고 재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너 고생길만 훤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건물 청소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영민이의 한마디가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엄마, 제가 크면 꼭 성공해서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릴게요. 10살 배기가 한 이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영민이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이젠 제가 효도해야죠. 40이 다 되어서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감을 처음 본 날 영민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의 첫 인사를 보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는 겨우 15도 정도 숙였을까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한테 하는 인사치고는 너무나 건방져 보였습니다. 손톱은 빨갛게 칠하고 화장은 짙었으며 서 있는 자세마저 불손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니 더 잘해주자 마음먹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한다기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이 좀 모자란다기에 제가 평생 모은 3억을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두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제가 해준 전세금으로 산 집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집 우리 능력으로 산 거잖아.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이사날, 제가 직접 김치와 밑반찬을 가득 담아갔습니다. 냉장고라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장도 잔뜩 받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앞으로 자주 오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차려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생일이라 맛있는 음식을 해가려고 장을 보고 오후 2시쯤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잠옷 차림에
화장도 지워지지 않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고는 인상을 쓰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며칠 묵은 듯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빨래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화장을 곱게 하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생일인데 외식하러 나가자. 내가 예약해뒀어. 저를 보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늘 그렇게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건네주지도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사정이 있을 때마다 들러보았지만 며느리의 생활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진작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번에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시댁은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설날도 추석도 그렇게 친정으로만 갔습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전날 밤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남편 혼자 가도 되죠? 그러면서도 SNS에는 친구들과 놀러 다닌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싼 명품백을 들고 호텔에서 브런치를 먹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맹장 수술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큰 수술이나 다름없었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일이 너무 바빠서 큰 수술도 아니시니까 혼자 하셔도 되죠?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그 즈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 감기인데도 며느리는 친정에서 보름 넘게 살다 왔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매일 퇴근하면 친정에 들러 장모님 병문안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들 결혼 1년째,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전세금으로 보태준 3억은 이미 둘의 돈이 되어 있었고, 제 존재는 점점 더 귀찮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영민아, 내일 시장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김장할 재료를 사야 하는데. 어머니, 저희 내일 골프 약속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랑 가기로 했거든요.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어 제 말을 자르더니 아들의 팔짱을 꼭 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가드릴게요. 김장은 고사하고 반찬 하나 가져다 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돌려보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도 입맛에 안 맞아요. 명절이나 제사 같은 큰일도 친정 우선이더니 이제는 아예 아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조차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라도 하면 며느리가 받아서 핑계를 대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하지만 그 나중이란 건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만난 건 6개월 만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앞에서 잠깐. 어머니, 죄송해요. 와이프가 많이 예민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들은 매달 처가와 골프를 치러 다녔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가 댁에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르면서 저는 6개월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맘카페에 저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숨이 막혀요. 돈 좀 보태줬다고 평생 머리 위에서 군림하시려나 봐요. 제가 눈물로 모은 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존재마저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며느리는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저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제사 때도 안 갈 거야. 시어머니가 책임감으로 숨 막히게 하시는 거 진짜 싫어. 남편도 이제 내 편이야. 내가 안 간다는데 어쩔 거야.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흘 동안 혼자 앓으면서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져서 일어난 날, 문득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위패를 꺼내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위패를 닦으며 남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보, 우리 영민이 잘 크게 하려고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님은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순자야,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자신도 지켜야 한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어김없이 전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저희가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러면 좋겠대요. 저는 이번만큼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대신 추석 다음 날 제사는 꼭 와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아, 그건 좀... 이번에도 안 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처음으로 강경하게 나왔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제사 전날 저는 밤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레 만든 음식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3년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며느리는 짙은 화장 아래 짜증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며느리의 거짓된 친절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곧 제사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며느리의 눈치는 여전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쉬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끝나요? 저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빨리 끝내고 나가야 하는데. 제사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나가겠다는 말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서 절하렴. 음식 드시고 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사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구식이에요. 이런 제사상. 맘카페에서는 요즘 이런 식으로 안 차린다던데.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님께 30년 넘게 배워온 제사상 차림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들, 하나하나 의미가 담긴 차례상이 며느리의 입에서 구식이란 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이리저리 들더니 제사상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시댁 제사 왔다고 자랑도 좀 하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밤새 정성 들여 준비한 제사 음식,
집안의 전통과 예법을 무시하고 SNS 인증용 사진 찍기나 하는 며느리.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돌아가신 시아버지이자 제 남편의 제사상을 장난처럼 대하는 그 태도였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가 이렇게 망자의 제사상까지 욕보이는 걸 그냥 지켜볼 순 없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제사상 밑으로 향했고 그대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 참겠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제사상이 넘어간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사이로 며느리의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구시대적인 제사를 지내자고 하세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버지 제사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참 한심해. 21세기에 이런 구습을 지키자고? 내가 왜 매번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 당신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잖아.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니? 전세금도 도와주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놈의 전세금, 제가 듣기로는 아들 키우면서 못 해준 게 많아서 주신 돈이라면서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란 게 많았나 보구나. 명절에 한 번 오는 것, 제사 때 한 번 들르는 것. 그게 그렇게 힘들었니? 네, 힘들었어요.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시댁은 왜 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당신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그제야 정신이 든든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도 참. 엄마 하면서 매번 어머니 눈치 보라고만 하고. 당신은 왜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해? 나도 이제 지쳤다고. 그 순간 제 입에서 싸늘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희생. 내가 무슨 희생을 했다고 그러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가고 그걸로도 모자라 남은 돈까지 빼돌린 주제에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빼돌렸는지, 친정에 얼마를 보냈는지 다 알고 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또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지. 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서 친정 부모님 계좌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낸 거. 그리고 맘카페에서 나를 험담한 것도 다 알아. 그건 시어머니는 재산 정리하고 요양원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나 바보 만들어 놓고 돈 다 빼돌리고 이제는 제사상까지 모독하고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순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거 증거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며느리 감시하고 사생활 침해하시면 고소도 가능하다던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방님이 들어섰습니다. 형님 제사라 오신 거였습니다. 형수님 저 왔어요. 무슨 일이길래 문 밖까지 고성이 들리는 거예요? 작은아버님, 잘 오셨어요. 보세요. 시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며느리는 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우는 척하며 서방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서연이 네가 은행 다닐 때 배운 게 이런 거였나?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서 돈 빼돌리고 그걸로 도박하는 친정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네? 그게 무슨... 내가 경찰로 근무할 때 자주 보던 수법이다.
가족 돈 빼돌려서 도박하는 사람 뒷바라지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자금? 카지노 출입 내역이 여기 다 있는데 서방님이 서류 한 장을 꺼내시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시어머님이 주신 돈이면 제가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친정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한 말에 서방님의 안색이 험악해지셨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매번 통장 관리는 당신이 하겠다고 했는지,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왜 그렇게 궁금해했는지, 전부 다 당신이 그동안 어머니 돈을 얼마나 빼돌린 거야? 아들이 통장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800? 어머니 마지막 노후자금을 지금. 여보, 그게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자금, 방금 작은아버지께서 카지노 출입 기록 보여주시지 않았어? 거기다 맘카페에다 시어머니 험담하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글까지 썼다며? 그건 순간 화가 나서. 며느리는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시어머니께 사죄하고 돈도 깨끗이 돌려놓아라. 안 그러면 안 그러면요?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자꾸 이러세요? 당신들이나 똑바로 살아요. 구시대적인 재산이 뭐니 하지 말고. 며느리는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짐을 싸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러고 나가면 어떡해? 이혼해. 이런 집안에서 살기 싫어. 당신도 맨날 엄마 엄마 하는 거 지겨워. 내가 이런 시댁에서 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한다고 돈 줬으면 당연히 우리 돈 아니야? 내가 왜 주인처럼 살아야 해? 방에서 짐을 싸들고 나온 며느리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비로 써야 한다며 모아둔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 가방, 설마 어머니 병원비로 산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내가 사치스럽다고? 원래 내 스타일이 이런데 어머님 눈치 보느라 이것밖에 못 샀어. 친구들은 다 이거보다 비싼 거 들고 다니는데 뭘 이런 것까지 들먹이고 그래. 서방님이 그런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내가 은행에 다녔다며? 이런 식으로 가족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도 모르나? 횡령이요? 제 남편 어머니 돈인데 그게 무슨 횡령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받을 돈인데. 그래, 내 생각은 그렇구나. 그럼 경찰서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요. 가요. 경찰서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들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달콤한 말만 믿고 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서방님이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영민아, 이제 너도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빼돌린 사람이 과연 너의 아내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서연아, 너도 잘 생각해봐라.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우리가 널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요? 하하, 웃기시네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며느리가 짐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가기 전에 할 말 있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돈을 가져간 건 이제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겠지.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님께서 그 돈을 다른 데 쓰시는 것 같던데.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민아, 난 사실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이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가정이 망가질까봐 걱정이구나.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내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내 아버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 그래도 참았어. 혹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나. 나중에 말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단다. 근데 그 돈이 도박으로 다 날아가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아니다 싶었지. 어머님, 서연아, 이제라도 내 아버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려야 할 것 같구나. 돈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더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집안이 풍비박산 날 거야. 서방님이 나서려 하셨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영민이 가정이 망가지는 걸 두고만 볼 순 없잖아요. 법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이 아이들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형수님, 난 네가 미운 게 아니야. 네가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도, 맘카페에 나를 욕한 것도, 그건 다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 아버님도 너희 가정도 다 망가질 거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제라도 정직하게 말해다오. 내 아버님은 지금 얼마나 더 빚이 있으신 거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4억 5천이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4억 5천? 아들이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제 눈앞도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카지노에서 다 잃으셨어요. 처음에는 장사 미천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조금씩 보냈는데 나중에는 빚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이 너무 심해서 며느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돈을 죄송해요. 이제야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어머님, 저 같은 며느리 이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도 어머님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며느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는 마음이지. 서방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도박은 병이야. 아버지 설득해서 꼭 치료받게 해야 한다. 빚은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네, 제가 직장을 다시 구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아들이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했고, 한 달 뒤에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심하셨지만 딸의 눈물 어린 호소에 결국 마음을 여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1년째 도박을 끊고 계시다네요.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안 하던 장 봐주기를 자청하더니 이제는 제사 음식도 하나둘 데우겠다고 하네요. 그날 제가 제사상을 엎은 건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선뜻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가끔 며느리가 웃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때 그러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더 큰 실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대로 계셨을 테고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제 사상이 엎어지던 그날, 저는 분명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우리 가족을 위한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제는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먼저 찾아옵니다. 아들과 함께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정성스레 제사상도 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안에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다툼이, 그 작은 실수가 오히려 가족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님들.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서운하셔도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여러분의 깊은 사랑이 결국엔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월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매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